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안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를 했는데요. 좀 쉽지 않았어요. 예. 원래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좀 전문성 있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약간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예,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내용의 어떤 관리를 잘한다. 이런 느낌만 줘가지고 솔직히 그런 것들은 좀 내신 같이 좀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데는 좀 맞을 수 있어가지고 어제 고1을 했을 때는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 고3들을 하니까 고3들은 느낌이 약간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좀 더 디테일하고 이런 것들 약간 이게 고3은 솔직히 수능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믿음직스러운 선생님을 바랬던 것 같은데 오늘 뭐 파우더 같은 거 하고 막 머리 꾸미고 하니까 뭔가 약간 가벼워 보였다 그럴까? 그리고 내용도 애들과 관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다뤄준다, 챙겨준다고만 느낌이 나게끔 설명을 해서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에피소드가 재밌잖아요. 근데 뭔가 어떤 그 콘텐츠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오늘 촬영을 하려고 원래 오늘 좀 쉬려고 했거든요. 네, 오늘 약간 좀 다운돼가지고 근데 쉬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좀 더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다원 설명회가 있는데 다음 주 설명회는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님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고3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3이잖아요. 이제 방학이 됐고 공부를 시작할 때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볼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시험을 분석했을 때 나오는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맞게끔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분석하고 싶은 거는 바로 수능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대치동 어머님들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해질 것이고 이제 내신을 거의 이제 포기하는 단계. 물론 내신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면 되겠지만 내신이 지금 중요하지 않고 수능이 중요해서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능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왜 어렵다고 하냐, 얼마나 어렵다고 하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작년 뭐 이번에 뭐 결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보통 1등급이 몇 프로였냐고 했냐면 한 5에서 한 7%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고 실제 상대평가인 수학이나 국어는 이 5에서 7이 아니라 1등급이 4%이기 때문이에요. 네. 수학, 국어는 4%고 그리고 영어는 5에서 7%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등급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되게 이거 복불복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수학을 예로 들었을 때 만약에 수학 4%가 1등급이라고 할 때 이거 1등급이에요. 만약에 100점부터 수학이 100점부터 93점까지가 1.5%예요. 네, 구성이. 근데 92점만 5%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1등급이 어디까지가 1등급일까요? 93점까지만 1등급일까요? 92점까지 1등급일까요? 네, 맞아요. 네, 92점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92점까지 더해버리면 지금 전체 1등급 비율이 4%가 아니죠. 6.5%죠. 1등급 비율이 동점자 때문에 6.5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볼 때 이 수학 4%가 1등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동점자 때문에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간 걸 보면은 거의 영어랑 차이가 별로 없죠.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 등급을 맡고 싶고 영어의 등급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수학만큼 어려운 거 아닌 줄 알았는데 영어 1등급이 쉬운 게 아니구나. 90점인데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일단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건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영어가 왜 어렵냐가 이제 돼야 되는데 왜 어려울까요? 영어가 어려운 거 알겠어. 수학만큼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알겠어. 근데 왜 어려울까요? 제가 느낄 때는 바로 EBS 때문이에요. EBS 연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EBS 보통 이제 연계라고 하면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직접 연계를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봤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
우리가 EBS에서 봤던 점이 그대로 나오는 것만 연계라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연계가 보통 이제 약 6문제가 나오면은 간접 연계가 있어요. 한 7, 8문제. 듣기에도 연계가 또 있는데 듣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듣기는 이렇게 다 맞추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전체 수능에 독해 문제가 28문제인데 지금 직간접을 합하면은 14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지금 EBS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8문제 중에서 뭐 일치 문제나 그리고 뭐 도표 문제 그리고 뭐 되게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심경 문제. 이런 것들은 보통 연계에서 좀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EBS, 이 직간접 연계에서 나온 문제들이 이 보통 소재가 뭐 철학, 경영, 경제, 요딴 것들이거든요. 과학, 실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19번의 실경에 안 나오겠죠. 일치불일치 잘 안 나오겠죠. 그리고 도표에 아예 나올 일이 없죠. 그런 것들 빼고 28문제 여기서 한 24문제에서 14문제를 차지하는 거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60, 70%가 EBS 지문과 연관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바꿔 말하면 60, 70%가 철학, 경영, 경제, 과학과 같은 아카데믹한 소재로 나온 지문이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지문들이 분명 논문에서 가져왔을 텐데 이런 거 다 논문에서 왔고 논문에 있는 단어 변형을 시켜가지고 되게 이제 고난도로 가져왔을 텐데 이게 쉽겠냐는 거죠. 결론은 뭐냐? 지금 EBS가 연결이 되면서 어려운 소재가 들어가면서 결론은 문장이 지문 속 문장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올라갔다는 건 뭐죠? 읽어도 해석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아예 해석을 못하거나 해석이 돼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해석이 안 되거나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자 보세요. 그러면 자 해석이 안 돼. 또는 해석은 되지만 이해가 안 돼. 됐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 제가 가르치는 어떤 그 커리큘럼이 달라집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능 어렵죠? 왜 어렵냐? EBS 왜 어렵냐? 직간접 연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철학, 경영, 경제, 과학 때문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어렵냐? 문장 퀄리티가 높고 문장이 길고 구조가 복잡하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고 논문 자체가 해석이 되더라도 우리 한국말로 된 논문 읽을 때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더라도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해석이 안 된다. 이거는 두 가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어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본인이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단어를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죠. 근데 지금까지 단어 외우지 말라는 영어 강사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여러분들이 안 외운 거죠. 이건 이따가 제 특단의 조치를 말씀드릴게요. 관리라고 하는 거에서 좀 약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단어 안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조가 안 된다는 거. 이 문장 구조를 모르는 거죠. 이 가정법인지, 가정법일 때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부정사가 뜻이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중에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 ing가 있는데 이게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별 못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배웠냐는 거예요. 이 구조, 이 구문 같은 거 안 배우셨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이해됐죠? 학교쌤들이 열심히 가르쳐줬고 여러분들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시험 기간 지나면 놀고 하면서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조잡하게 남아있고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실제 문장 봤을 때 적용이 안 되죠. 우리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조를 다시 복습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모든 문장이 해석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것을 일단은 수업이랑 관리로 나눠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단어는 제 관리로 나눠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관리 공부시키면 되니까. 일단 근데 수업을 보면은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수업이 바로 나노 신텍스예요. 제 저기 표에 있죠, 그렇죠? 나노 신텍스 2.0. 요게 있어요. 요걸로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네, 물론 요걸로만 안 되죠. 워크북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제가 테스트도 하고 관리도 다 해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신텍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수업을 들으면은 선생님들이 해석해 준 걸 듣고만 있어요.
나중에 3월이 되잖아요. 저한테 이걸 안 배우고 저를 지금 무시하고 3월달에 돼서 학교에 갔잖아요. 그럼 EBS 책이 딱 펼쳐질 거예요. 해석이 안 될 것이고 그 해석 하나도 안 되는 거를 학교쌤은 해석을 그냥 혼자 해주실 거예요. 본인 듣고만 있어요. 해석된 한글을 듣는 거지 영어 해석 방식, 원칙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혼자 해석 못해요. 그럼 혼자 해석 안 돼서 문제 못 풀어요. 이해됐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해석을 배울 때는 해석을 듣는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원리를 배우고 그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석을 여러 문장에 적용시켜 해보는. 그래서 플러스 뭐 이게 연습이 필요하겠죠. 훈련. 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나노 신텍스의 기본이에요. 나노가 붙은 이유는 입자가 막 되게 미세하게 원리를 미세하게 알려준다. 네, 빈틈없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해가지고 해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3, 4등급 아랫등급만 안 되는 게 아니라 2등급들이 있죠. 2등급들도 해석을 대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충 대강 봐가지고 맞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고2 때 모의고사랑 EBS가 섞여 있는 수능이랑은 천지차예요. 문장 길이가. 네, 저 이번에 수능 보고 왔거든요. 문장 엄청 길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무조건 2등급까지는 해줘야 된다. 내가 해석을 막 뒤에서부터 하고 있다. 해석이 느리다 하는 친구들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해석이 이제 됐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잘생긴 게 죄라면 안현상은 무죄다. 무슨 말이죠? 안현상은 못생겼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돼야 돼요. 예. 잘생긴 게 죄라면 안현상은 무죄라는 이 문장을 보고 내 머릿속에서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파악이 돼서 안현상은 못생겼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A는 B가 아니다 해요. 그럼 A가 아닌 것은 B다. A가 아닌 게 아닌 것은 B가 아니다. A가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것은 B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줬을 때 다시 A는 마이너스 B죠. 그렇죠? A는 B가 아니죠. A가 아닌 것은 B인 거죠. A가 아닌 게 아닌 것은 B가 아닌 거죠. A가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것은 B인 거죠. 이해됐어요? 맞나요?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이게 약간 역접이 이런 것들이 낫이 들어갔을 때 역접 연결사가 들어갔을 때 파악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마음속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 커리 중에서 로지컬 더킹이란 게 있어요. 이것도 2.0이거든요. 요거를 들으시면 돼요. 요거 들으면은 솔직히 요 수업은 솔직히 수업 때 암기가 아니에요. 수업이 끝나면 애들이 머리가 터져 있어요. 거의 머리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거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A가 B가 아닌 건데 A가 아닌 거면 B야, B가 아닌 거야? B인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봐요. 애들 머리 터져요. 예,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요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을 시키면은 이 이해가 안 됐던 문장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 해석 안 되는 걸 없애고 이해 안 되는 걸 없애잖아요. 뭘 할 수 있냐?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네, 물론 단어도 외워야겠죠. 단어도 해야죠. 네. 그때부터는 문제를 잘 풀어요. 왜? 문제 해석이 되고 문제가 해석이 좀 더 어색하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실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능 1등급 맞으려면은 단어, 물론 듣기는 나중에 할 건데 단어, 해석, 이해뿐만이 아니라 스킬도 필요해요. 그리고 EBS 직접 연계 6문제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왕 문제를 풀 거 소재도 비슷하고 6문제 그대로 출제되는 EBS를 풀면 좋죠. EBS 600문제예요. 이 600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요. 문제풀이가 있어야 돼요. 네, EBS에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 뭐 이 비연계도 풀어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스킬과 문제풀이 그리고 마지막 실전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다 아래 것과 병합이 돼요. 다시 단어, 구조, 논리, 스킬, 문제풀이, 실전 감각 뭐 듣기도 포함한 듣기 하이건이라 한다면 자 이런 것들이 다 돼야지 1등급이 나와요.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없죠? 이게 다 돼야 돼요. 단순히 독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좀 더 설명해보면 이 스킬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수능이 해석만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18번은 뭐 주제 문제, 그다음 요지, 뭐 심경, 뭐 제목, 그리고 주장, 그다음에 뭐 빈칸, 뭐 일치 불일치 엄청 유형이 많아요. 그럼 그 유형마다 빨리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수능이란 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방식, 그냥 내가 평소 하던 대로 방식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 요점이 있는 곳을 먼저 읽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킬이 그 다음 중요해지고요. 물론 이게 기본이 돼야죠. 단어랑 해석이랑 이해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돼야지 그 다음에 스킬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EBS 문제풀이는 보통 제가 600문제가 이제 보통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3권이 이제 고3 때 나오거든요. 600문제예요. 근데 제가 보통은 진짜 한 7, 8등급이 1등급이 되려면 평균 2,500문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6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거는 7, 8등급이고 지금 2, 3등급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절반만 풀면 돼요. 1200문제. 이 정도 풀면 돼요. 그러니까 절반이죠. 그렇죠? 요걸 풀고 플러스 B연계 풀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1등급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전 감각은 이건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고 해석하는 시간, 이해하는 시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실전 감각을 키우는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50분 동안 시험 볼 수 있으면 45분 체크해놓고 문제 푸는 거죠. 솔직히 사실상 제가 문제를 풀어도 시간을 재잖아요. 시간을 촉박하게 재놓으면 저도 해석을 다 하지 않아요. 네, 다 할 수도 없고요. 너무 빨리 읽어야 돼가지고. 저도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해놓으면은 실제로 해석이 한 60%만 돼도 답을 맞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왜? 평소에 알아듣는 훈련을 했고 단어나 해석 훈련을 했기 때문에 스킬도 알기 때문에 최단 시간에 적절한 문장을 보고 잘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된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채워져요. 듣기도 채워져요. 듣기 채워져야 지금 1등급, 부동의 1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단어, 해석, 논리, 이라는 게 논리, 다시 말할게요. 논리예요, 논리. 논리, 그 다음에 그다음 스킬, 문제풀이, 실전 감각, 듣기 거의 한 7가지가 완비가 돼야지 1등급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다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1등급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근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누구는 단어를 먼저 하고 누구는 논리를 먼저 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구분하죠? 여러분들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너는 약간 보니까 모습을 딱 보니까 논리 잘하게 생겼어. 해석해봐. 너는 어떻게 보니까 너는 해석보다는 논리가 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왜? 정확히 분석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7가지를 우리가 배워오고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스킬과 쿼리 같은 걸 제가 다 제작하고 여러분들이 완벽히 1등은 맞게끔 풀기만 하면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죠. 네가 하냐? 네, 네가 하냐? 공부를 못하는 친구뿐만이 아니라 잘하는 친구도 영어에 투자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나머지가 1등급인데 영어만 3등급이야. 근데 영어를 재미없어요. 영어 시간 투자하기 싫어. 그러면 점수 안 오르죠. 그래서 네가 하냐고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 뭐가 있어요? 바로 관리가 있어요. 아까 말한 7가지를 우선순위를 나누려면은 학생의 실력을 알아야 돼요. 학생이 뭐부터 하는 게 가장 빨리, 왜냐면 알고 있는 건 넘어가야죠. 단어 9,000개 다 알고 있어. 뭐하러 외워요? 넘어가야지. 복습 점검식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리의 첫 번째가 학생 실력 파악이에요. 바로 레벨 테스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레벨 테스트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레벨 테스트 싫어요. 왜 싫어? 어머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레벨 테스트 싫대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학생이랑 한번 얘기해봐도 될까요? 학생 왔어요. 레벨 테스트 왜 싫어? 엄마한테 혼나서요. 되게 웃기죠. 그렇죠? 어머님은 레벨 테스트를 아들이 싫어한다고 느꼈는데 아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 푸는 것 자체는 뭐 좋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더 싫은 건 엄마한테 혼나는 거. 결과를 보고 엄마한테 혼나는 걸 싫어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잘 설득을 하고 레벨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무엇부터 시작할지 이거를 찾아야 돼요. 무엇부터 얼마나 시작할지. 단어를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600개, 1000개 외울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얼마나 시작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수업에서 요게 이제 약간 이게 엇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존의 어떤 스타 강사님들과 좀 다르거든요. 보통 그래요. 수업에 이렇게 수업의 어떤 속도나 수업의 질을 이끄는 거는 앞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일찍 와서 기다리고 뭔가 해보려는 친구들.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주류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비주류예요. 비주류는 항상 친구들과 막 떠들고 있고 뭔가 앞에 집중하는 애들에 비해서 나는 이해 잘 못하니까 나는 그냥 이해되는 것만 알고 넘어가야지. 나는 그냥 들러리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비주류를 교육시켜서 주류가 되도록 하길 바란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 전체 분위기 좋아지거든요. 주류가 많을수록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러면은 저는 비주류한테 뭔가 남아서 클리닉을 시키거나 공부를 시키거나 숙제를 좀 조절해 준다거나 뭔가 따라올 수 있게끔, 물론 주류가 좀 싫어할 수는 있죠. 시간 좀 걸린다고. 하지만 전체가 다 주류가 돼야 실제 수업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뭔가 뭐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모두가 다 주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레벨 테스트 한 다음에 그 친구들을 주류를 어떻게 데리고 올 건지, 어떻게 얘가 태도가 안 좋으면 태도를 뭐 조절 거의 혼내야죠. 혼내야죠. 태도를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게 있으면 피드백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문법적인 사항을 빨리 공부시켜서 이 다음 수업을 따라오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서 앞으로 당겨서 주류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숙제 검사예요. 문제를 풀어오게 하면 그렇게 베껴요. 그래서 오면은 새로 다시 풀어오게 해서 실제 본인이 푼 것과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본인이 공부를 똑바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대로 숙제를 베끼거나 똑바로 안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해석 같은 걸 시키면 해석 같은 걸 숙제를 해오면은 해석을 이제 제가 페이퍼 테스트로 테스트할 수 있지만 제가 말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해석해봐 시작. 안 되네 남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남은 친구들은 관리가 더 잘 되고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관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극딜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 강사 어떤 그 스타 강사 도전기에서도 얘기했지만, 극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데미지를 주는 거.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화가 났을 때 막 이렇게 소리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극딜은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해석 공부를 안 해왔어. 그럼 제가 얘기를 해야죠. 자, 해석이라고 하는 걸 왜 우리가 해야 되지? 학생이 말하게 하는 거죠. 이게 EBS가 소재가 어렵다고 했고 그 소재가 어렵다는 것은 문장이 어렵다는 것이고 문장이 어렵다고 했을 때 해석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석을 네가 지금 안 해왔잖아. 근데 해석을 우리가 지금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너는 근데 해석도 안 해오면은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문제 제기했습니다. 자, 문제 인정해? 너 문제인 거 인정해? 인정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인정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앞으로 잘해라. 끝?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매일매일 나한테 문자 보낼 수 있어? 그 약속은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가 제대로 해석이 하려면은 한 번 정도는 매일매일 보고하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 훈련이 돼야지 이게 습관이 된단 말이야.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예요. 극딜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학생이 이 수업 때 지적을 받고 집에 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딱 나오는 그런 방식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어머님께 보고해요. 어머님이 실제로 이 보고를 받는 게 중요한 게, 학생이 공부하게 하는데 이 관리로 이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랑 어머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어머님과 제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공부하라. 그럼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혼란스럽죠. 내가 누굴 따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제가 학생의 수행도를 보고하거나 태도를 보고하면 어머님께서 저랑 같이 합세해서 학생을 어떻게 선도할 건지를 같이 저랑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머니께서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영어 문제풀이를 너무 이제 대충 풀고 있는데 좀 끊어읽기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얘기하겠죠. 너가 지금 아직은 해석이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해석할 때 끝날게 한다거나 구조 분석 살짝씩 주어 동사만 찾는 훈련을 해서 문장을 빨리 보는 힘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 편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지켜드린 것도 되지만 결국 학생의 성적을 올리게 되는 거니까 이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머님과 협력, 이 보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협력이라도 할 수 있어요. 협력.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수업만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실제 관리를 해준다, 챙겨주고 뭔가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되게 이걸 좋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좋아하게 되면은 실제 제가 가르치는 아까 말했던 나노 신텍스, 논리 도킹, 모의고사, 단어 같은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학습될 수 있겠죠. 저는 물론 좋은 자료를 준비하고 좋은 수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먹는 친구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옛날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님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강사가 가르치는 수업은 25%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리가 들어가니까 요 어떤 비중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 대치동의 스타 강사님들도 이제 제가 너무 건방진 거예요. 앞으로 대치동의 강사님들도 나만 수업하고 숙제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 들은 후에 숙제를 해야 할지, 숙제를 얼마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공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수업을 한 다음에 숙제를 마지막에 해야죠, 어머님. 이제 좀만 참으시면 돼요. 네, 숙제를 내줄 때 이제 월요일부터 네, 일요일까지.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숙제라면 월요일 저녁 가서 해야 될 거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거죠. 학생들이 숙제를 받았을 때 일주일 동안 이제 하루 이틀을 몰아서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가 그렇게 가능한가 하면은 또 어떤 친구는 그게 불가능해요. 하루 이틀 만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할 수 있는 걸 줘가지고 학생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강사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에 끝났어요, 어머님. 아까 처음에 이제 수능이 이제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EBS 때문이라고 했죠. EBS 어려운 이유는 소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재가 어려운 거는 문장이 길고 해석이 어렵거나 해석이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제가 모든 커리큘럼, 뭐 문제풀이나 스킬, 그리고 해석, 그리고 논리 모든 커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해야 되고 매일매일 체크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5가지 관리 방식으로 학생이 제 팬이 되게끔 저를 잘 따르게끔 해서 공부를 시켜서 이 고3을 완벽한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좀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네. 좀 이제 무게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듣고 진짜 이거는 꼭 필요한 얘기고 저한테 배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학생의 성적이 올라요. 학생의 어떤 관리를 해주는 쌤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 대치동에. 그래서 저를 믿고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님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